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파트 45문항 어떻게 완전 정복을 해서 합격에 이를 것이냐. 네,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론 파트 35문항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했습니다. 자, 제 1강 영상의 모의고사를 듣고 다시 와주시는 고모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이 영상으로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45문항 실기 파트를 단원과 소단원과 문항을 가지고 잠시 전략을 한번 짜고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장은 요양보호 강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기시험은 다 여기 3장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문항수 지금 보이시나요? 신체활동 지원 파트가 다 합치면 24문항입니다. 2교시는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시죠? 네, 27개죠. 그러면 답 나오는 거죠. 어디를 내가 집중 공략해야 하지만 쉽게 합격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어려운 거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중도가 높은 파트가 신체활동 지원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의 비중도를 이쪽에다 좀 더 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매 요양보호 기술입니다. 여기 단원도 문항에서 아홉 문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 문항에서 내가 좀 빨리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두 파트를 집중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 번호를 봤고요. 자,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죠. 거기 슬라이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문제를 45문항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풀어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귀로 듣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유튜브 영상을 내 걸로 만들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에 집중하시면서 옆에 메모지를 놓고 연필을 한 자로 들으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 풀어갈 때마다 틀린 문항을 번호로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5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내가 부족한 파트가 어딘지를 빨리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파트를 끌어올려 가시는 것이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고 또 힘을 덜 들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린 문항 분석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자, 시작하시기 전에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정지 버튼을 눌러두시고 옆에 종이와 메모지 한 장을 꺼내셔서 틀린 문항만 번호를 좀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1번이라고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험장에 가시면 실기는 항상 36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번호를 잘 기억하셔야 내가 어느 파트에서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5문항이지만 1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36번부터 80번까지 기존의 국가고시 시험장의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 인사를 좀 먼저 드리고 문항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일단은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면이 작게 나오는 걸 제가 와이드를 키우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래서 찾다가 이 화면을 와이드로 하면 이렇게 문제가 전체 화면에 뜨더라고요. 미경생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6번부터 45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한번 힘내시면서 또 정주행으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살해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옷이 좋다. 2번 식전에 탄산수를 먹어 식욕을 돋운다. 3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우리 식사 섭취와 관련돼서 문제를 출제할 때 참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살해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해설 보고 다시 구체 설명할게요.
네, 딱 해서 하나만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 문제 보실 때 다 무난히 잘 푸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배 부위와 가슴 부위 압박하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요. 요런 부분들이, 네, 탄산수. 아, 네, 아닙니다. 식욕을 돋기 위해서, 물로다가 입안을 헹구거나 이렇게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요런 가스 분출한다는 자극적인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숟가락 끝에, 네, 자, 깊숙이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례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턱을 든 자세로 하시면 기도가 열려버리죠. 턱을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들어라, 기도를 열어라 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등장하냐면요. 표준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도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자, 초기 빠르신 선생님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응급처치 하실 때 기도 유지법으로 그때만, 네, 턱을 든 자세로 시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턱을 들어라 없습니다. 턱을 어떻게 해요? 당겨라. 턱을 당겨줘야 기도가 그죠? 열리지 않고 좁아지기 때문에 사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37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빠르게 한다. 2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5번 의식이 없으니 시작과 끝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틀린 문항들의 이유를 네, 해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비위관을 빨리 잠궈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로 얼른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이 아니라 몇 번이죠? 네, 매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표준 교재에 세척한다라는 게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아시나요?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셨던 경관 영양 주머니에 대한 세척이 한 번 있고요. 자, 두 번째 세척은 뭐냐면 이동 변기통 바지, 변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흡인, 그죠? 흡인병 있죠? 그 세척 딱 3개밖에 없어요. 세척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그러면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쉬운 용어를 써요. 먹고, 섭취, 싸는 대변의 이동변기통은 4번 합니다. 네. 뭐 요강도 아니고 그쵸? 아침 먹은 그릇에 두 번째 먹지도 않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싸는 건 4번 하지만 가래가 들어가 있는 흡인병은 어떻게 한다고요? 1일 1회만 세척하면 됩니다. 예, 요런 오답 문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중에 흡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먹고 싸는 건 매번, 흡인병 가래는 1일 1회 이상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하시면 안 되죠.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위장보다 높은 곳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의식은 없어도 청각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음 갑니다. 38번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탁한 약물은 흔들어 사용한다. 2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3번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번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네, 5번입니다. 해설 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따라진 경우에는 네, 그냥 가감히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계량컵을 사용해서 정확한 용량으로 따라주시는 게 좋고요. 자, 혼탁한 약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흔들어 쓰는 게 아니라 버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럼 우리가 흔들어 사용한다. 왜요? 이런 이야기 있을지. 이것도 표준교재에 있거든요. 물약은 왜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 사용하는 겁니까? 중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 가라앉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에 문항이 들어간다면 농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래에 진하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흔들으면 위아래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흔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위아래 약물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혼탁한 약물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버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따르는 게 아니죠.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라벨의 반대 방향으로 따라주시면 돼요. 자,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안쪽이라 할 수도 있고요. 안쪽. 그죠? 네, 뚜껑의 안쪽. 이 좀 표현이 애매하기는 한데요. 한번 딱 집중하시면 안쪽이니까 내용물 쪽이겠죠. 그쵸? 그쪽을 닿는 부분은 위로 향도록 놓아주시는 거. 그쵸? 네. 이게 왜일까요? 세균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235페이지 꼭 알아두기에 나와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열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이고, 그 교수님, 제가 호칭이 교수라서 죄송해요. 저기 노을 선생님 그거 다 압니다. 예, 이렇게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같은 경우에 손으로 입구를 깨끗이 닦으시면 안 되죠. 손으로 닦으시면 안 되잖아. 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들 우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39번입니다. 파킨슨 대상자의 알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2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3번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준다. 4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어 복용한다. 5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파킨슨 대상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죠? 손떨림이죠? 안정시 손떨림.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릴 우려가 계시니까 이런 분은 직접 입안으로 복용을 시켜주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해설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요거 다 쉽게 푸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자, 삼키기 쉽게 가루로 네, 가루로 쪼개면 안 돼요. 함부로 가루를 내시거나 이렇게 하면 약의 성분이 바뀌거나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쵸? 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바로 약을 넣는 게 아니라 약병에서 약 뚜껑에서 손으로 옮겨가라. 이런 것도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알약은 내 마음대로 쪼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을 섞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 39번은 1번입니다. 자, 40번 가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둔다. 4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점적 전에 깨끗이 먼저 닦아주시고요. 해설 보겠습니다. 자, 귓구멍이라는 말이 참, 네, 그죠? 리얼하게 나왔는데, 귀의 측면을 따라 점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귀약은 상온의 그늘에서 보관을 하셔야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솜을 끼워 둘 수는 있는데 하루 동안이 아니라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끼워 두었다가 시간을 확인하셔서 반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귓바퀴는 어떻게 잡아당길까요? 후상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어른은 후상방, 아이는 반대로 후하방. 아이보다 어른이 위에 있어서 키가 크니까 그쵸? 네, 그래서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귀의 구조가 다른 거죠. 네, 다음 갑니다. 자, 41번입니다. 휠체어를 탄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2번 대상자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왼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5번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문장이 너무 길어요. 이러실 수 있고요. 이런 게 있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기출을 많이 분석하고 있지만, 와, 요런 문제는 사실 저도 최근에 처음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제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수업하면서 페이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시면 표준교재 페이지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4페이지에 가면 13번에 그대로 문장을 갖다가 네,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 기존의 기출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네, 제가 다른 건 조금 신박하다 이런 문제는 많이 변형 안 해요. 국시원의 문제하고 좀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를 바꾸기는 하는데요. 크게 변형 안 하고 갖다 놓은 문항 중에 하나가 사실 41번 문항이거든요. 상상하시면 되죠. 네, 편마비 대상자를 앉으실 때, 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겨드랑이에 넣어서 등을 감싸서 90도 회전시켜 앉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1번이 답이기 때문에 팔을 잡고 돌려 앉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시면 안 되죠. 닿아야 안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5번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이분은 지금 어디 편마비신가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네, 마비 쪽이니까. 그 다음에 마비 쪽으로 변기를 잡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4번, 5번은 요 편마비의 내용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문항들을, 문제들을 접하실 때 잘 또 풀 수 있는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요. 정확히 답이 생각이 나지 않으실 때는 5개 중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요. 아닌 것부터 지워가시면 돼요. 이거 편마비 쪽으로 어떻게 잡지? 편마비 쪽에 힘이 없는데 바닥에 닿아야지 이렇게만 줄여 놓으셔도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을 찾게 되는 건 굉장히 확률상 높아지거든요. 41번 문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문제를 푸시다가도 5개 중에 답이 잘 안 보이실 때는 확실하게 아닌 것부터 지워 내려가시면 정답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42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번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3번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을 덮어준다. 4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눕혀 변기를 대어준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둔부 아래 방수포를 깔아주는 거 맞죠? 자, 그럼 다음 해설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을 쳐주셔야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바지를 내리고 혼이불을 덮어주면 아이고 창피해 다 보였습니다. 거꾸로 하셔야죠. 이불을 혼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니까 앞뒤 순서가 바뀌었고요. 조용한 환경보다는 왜냐면 배변의 소리에 또 이제 플라시버 예민할 수가 있으니까 물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가능하다면 무릎을 세우시고 발에 힘을 줘서 둔부를 들게 하셔서 변기도 대주시고 방수포도 해주시면 돼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 옆으로 돌려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3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알려준다. 4번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을 지지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동 변기를 사용하실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네, 옆에 응급벨이 있다고 알려주고 나머지 보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해설 볼까요?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안정적입니다.
자, 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지만 침대에서 변기로 이동하거나 거꾸로 이동을 하셨을 때 낙상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변기를 차갑게 하시면 수축이 돼서 변이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배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배설 중에는 만약에 기울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은 건강한 쪽이고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마비 쪽을 지지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4번 움직임의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5번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런 문제도 종종 출제하는데요. 자, 이것도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49페이지에 꼭 알아두기가 있어요. 자, 모든 시험은 어디서 출제가 되나요? 표준교재 안에서 나옵니다. 자, 표준교재 안에 본문의 빨간색이나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난이도를 조금 변동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꼭 알아두기나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난이도 한 중상 정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문제가 다 쉬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몇 개 정도는 조금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열어두는데 그게 꼭 알아두기와 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선생님들한테 시험 직전에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시간을 조금만 내셔서 표준교재에 그림, 참고, 꼭 알아두기 부분만 한 번씩 쭉 놓치지 않고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접하는 문제는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을 보던 거면 자신 있게 풀 수 있으니까 영상을 듣는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시험이 2월 14일 첫 시험이 임박해서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 한 번 내셔가지고 그냥 교재를 빠른 속도로 꼭 알아두기와 참고와 그림을 한번 익혀두시고 가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가실 거예요. 자, 이것도 249페이지 꼭 알아두기에 나왔던 문제고요. 기저귀를 계속 쓰게 되면 왜 배설하는 습관이 악화되는 거냐?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배설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치매 증상이나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때 오답하시는 분들이 1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요양보호사 시험은 책에 뭐라고 써있지요? 이거를 찾는 거지 나의 의견이 첨부가 되면 사실 오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에서 뭐라고 했더라? 라는 생각을 한번 깊게 여기를 깊게 하셔야 돼. 책에서 뭐라고 했지? 이렇게 가시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2번 도뇨관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번 소변의 양과 색깔을 30분마다 확인한다. 4번 차가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번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네, 2번입니다. 이것도 금방 다 맞추셨을 거예요.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하다는 얘기는, 지금 돈요관이 소변을 나가는 배출에 하는 관이 일부가 꼬이거나 막혀서 혹시라도 소변이 주머니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봐 그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잘 체크를 해 두시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2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3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5번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해서 보관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물에 담궈야 돼요. 중요한 물이죠, 또. 네, 여기에 뜨거운 물만 아니면 됩니다. 찬물이든지 미지근한 물이든지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물에
예, 뚜껑을 닫아 보관하셔야 되죠? 뚜껑을 열어놓으시면 또 수증기가 돼서 증발돼서 날아가면 변형이 됩니다.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 해설 볼게요. 자, 우리가 세척을 하실 때도 보관도 마찬가지지만 세척을 하실 때도 뜨거운 물 쓰시면 안 되죠. 뜨거운 물에 의치의 변형이 일어나니까요. 자, 뺄 때는 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 써오진 않았지만 아실 겁니다. 네, 한번 점검할게요. 자, 의치는 치아는 항상 순서가 윗니가 1번입니다. 칫솔질 하실 때도 윗니부터고요. 그쵸? 닦아주실 때도 윗니부터고요. 그 다음에 의치도 빼거나 삽입하실 때도 항상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위에부터 시작합니다. 자, 의치를 뺄 때도 윗니부터 빼고 아랫니로 가는 거고요. 삽입해서 끼울 때도 윗니 끼우고 아랫니로 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아는 윗니가 1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표백제에 의치를 담가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변형이 됩니다.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맞추어서 보관합니다.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47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이나 식후에 시행한다. 2번 두피에 이상이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3번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는다. 4번 두피는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5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머리를 빗길 때 두피에서 시작해서 모발 끝쪽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 해설 보겠습니다. 자, 공복이나 식후는 피해 주셔야지만 돼요. 네.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은 많이 배제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머리 감기기도 그렇고 목욕하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공복이나 식후는 조금 신체가 힘들어요. 여기 휴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밥 먹고 나서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바로 공부하시잖아요. 졸려요. 네, 식사하시고 공부하면 공부로 에너지가 쏠리면 여기 배에 있는 그쵸? 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나 식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휴식 타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해 주셔야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4번에 손톱으로 마사지 할 수 없어요. 손톱을 잘게 잘라서 손 끝으로. 그 다음에 감기고 나신 후에는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빨리 건조를 해주시는 것이 체온 변화를 줄여서 상태의 변화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48번입니다.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은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는다. 예, 2번,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3번, 면봉으로 입구의 기지를 닦는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5번,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자, 3번이 정답입니다. 네, 귀 입구를 할 수 있어요. 닦아줄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문항에서 뭔지 아실까요? 얘를 오답으로 바꿔볼까요? 예, 입구가 아니라 안쪽을, 닦는다가 아니라 제거한다. 이런 오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른 문항 해설 한번 볼까요? 자, 항상 닦을 때는 깨끗한 쪽에서 오물이 있는 더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이 없는 쪽 눈이 깨끗하겠죠?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주셔야 되는데 있는 쪽이라고 했으니까 오답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세수 순서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의 순서로 갑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시작점이 이마가 제일 윈데요. 그게 아니고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가 눈이죠. 눈, 코, 뺨, 입.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마, 귀, 목. 선생님들한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제 얼굴을 이렇게 켜놓고 손가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얼굴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손으로 한번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 자, 선생님들 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 피시고요. 자, 저 따라갑니다.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되셨습니까? 라고 해요. 자, 집에 가서 3번만 손가락에다 연습을 시키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는 입 딱 함구 하시고 손가락아 네가 한번 짚어볼래? 그러면 손가락이 알아서 갑니다. 라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영상을 듣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에 훈련시켜 놓잖아요. 손가락이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눈부터 시작해서 한 번 가고 입까지 가고 이마부터 다시 귀목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손가락의 순서를 인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코올 솜으로 닦지 않습니다. 네, 피부 건조를 엄청 심하게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은 맞습니다. 닦는 순서는 맞는데,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 교재 있죠? 이것도 교재에 어디 있냐면, 꼬가라두기 참고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네, 271페이지에 네, 꼬가라두기 있습니다.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네,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번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욕조 안쪽 깊숙하게 대고 앉아야 낙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해설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우리가 닫기 할 때, 그쵸? 네, 목욕이나 이런 거 닫기 할 때 방향이 있었잖아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갑니다. 이유도 기억이 나실까요?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것도 꼬가라두기나 참고에 있었고요. 제가 앞에 어디 문제에서 이거 한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험에 임박하지 않아서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랑 공부하시고 오시면 이런 문장이 쓰는 게 네, 제가 예시 문장을 하나 갖고 온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기출에서 잠깐 등장했던 문제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왜 말초에서 그러니까 말초에서 왜 중심으로 닦아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272페이지 참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귀로 들어보시겠어요?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데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만들어낼 수 있죠. 저도 지금 제가 집필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한고사 문제집 지금 집필하고 있거든요. 출판사랑 계약하고 내년에 출간 예정인데 요런 문제 하나 냈어요. 요거 뭐 누가 들을 거 아니니까 그쵸? 왜 이렇게 딱 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네, 손끝에서 어깨로 갔어야 맞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3번하고도 같은 거죠. 발끝에서 허벅지로 가야 말초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방향이 틀린 거고요. 자, 아까도 한번 나왔죠. 식사 직전이나 직후 같은 데는 피하는 게 좋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목욕 순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목욕 순서하고 침상목욕 순서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까 세수 순서만 등장했지만 세수 외에도 네, 이제 통목욕이 아닌 침상목욕에도 순서도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꼭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요 문제에서는 통목욕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요 순서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잡아볼까요? 자, 1번 다리, 다음에 팔, 다음에 몸통, 다음에 회음부. 네, 요런 순서로 나열해서 가시면 네, 목욕을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네, 이거 제가 다 읽어야 될까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사실 읽는데 의미가 없는데 1번, 네,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네, 네, 읽는데도 막 머리가 아파요. 그쵸? 네, 요거 제가 잘 풀어내는 노하우 한번 알려드릴까요? 일단 정답부터 공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감으로 찍어보시고요. 정답이 눈에 딱 보이면 몇 번? 딱 한번 외쳐보세요.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제가 해설까지 열어놓고 설명할게요. 자, 이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에
예,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문항 중에서요. 문제 안 보고도 두 개를 줄일 수 있어요. 예, 포인트가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머리는 항상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1번부터 5번의 보기를 딱 보는 순간에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닙니다. 자, 1번하고 5번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빨리 푸는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는 가운데로 항상 들어가 있어요. 자, 가운데 들어가는 게 머리 말고 또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없지만 수액 얘기 나오죠. 수액. 수액도 반드시 가운데예요. 그래서 수액이 등장하거나 머리가 나오면 일단 너네는 가운데 갖다 놔. 이렇게 하시면 오지선을, 이지선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두 개도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추려주시면 돼요. 입히는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임마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입마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입니다. 라는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입을 때는 마비 쪽인 불편한 쪽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들어가고 세 번째 건강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가셨으면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팔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오른쪽 팔 입고 머리가 있고 왼쪽 팔이 입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벗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벗는 것도 어디가 가운데 들어간다? 머리 너 가운데 들어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니까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팔 벗고 머리 벗고 오른쪽 팔 순서로 벗는다. 네, 하나 하시면서 다 공부해 주세요. 몇 개 문제 풀지 마시고요. 저랑 지금 입히고 벗는 순서 하나를 가지고 정리를 딱 해두시면 돼요. 상이나 하이나 같은 거고 헷갈릴 만한 내용들은 사실 머리와 수액을 가운데 들어갑니다만 정확하게 인지하셔도 모든 입고 벗는 순서의 문제를 선생님들이 섭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해서 앉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가나다라마 이렇게 읽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5초를 속으로 세고 정답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직접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2번이었죠. 네, 자, 16년 차 올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강의를 오래 해도요. 긴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요. 가나다라만 나올 때마다 긴장해요. 이거는 그냥 빨리 보고 빨리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 보고 이거 답이 바로 안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강사도 바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누워 계십니다. 이거 체위 변경과 이동이잖아요. 네,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도 뭐냐, 몇 번 하시다 보면 또 적응이 되니까. 자, 상상하세요. 저는 이거 강의할 때 상상하세요 라는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자, 누워 있습니다. 편마비입니다. 이렇게 안 쓴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수업할 때 이렇게 해요. 편마비니까 누워서 앉아 있는데 벌떡 일으킬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절대 벌떡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있을 때 편마비는 마비 쪽이 위로 가게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포인트로 드리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먼저 선생님들 기억을 해보시고 가나다라 순서를 맞춰볼까요? 자, 일단은 가가 1번에 가는 건 네, 당연한 사실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을까요? 좀 전에 마비된 쪽이 위로, 건강한 쪽이 아래로, 옆으로 눕혀놓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눕혀야 되니까 마비된 쪽 손을 가슴에 올려놓는다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옆으로 눕혔으니까 양쪽 무릎을 굽혀서 세워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준비가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혀주시면 됩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음.
자, 그럼 벌써 가나, 다마까지 다 왔습니다. 다 보이네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눕히신 상태에서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해서 앉혀주시면 됩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앉힐 겁니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벌떡 못 일어납니다. 마비 쪽이 위로 가게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일으킬 겁니다. 요걸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장면을 상상하고 그려가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또 무난히 답을 맞춰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슨 소린지 나는 너무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네, 선생님들 표준교재가 잘 나와 있습니다. 284페이지로 가셔서 거기 표준교재에 그림 두 개가 있어요. 환희를 입고 계신 남자분의 사진이 하나 있고 왼쪽 참고에 하얀 바지 입고 계시는 마비 쪽의 위로각 옆으로 누우신 여자분 그림 사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연달아서 좀 살펴보시면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네, 그림 눈에 보이시나요? 자, 1번 평평한 길을 갈 때, 2번 오르막길을 갈 때, 3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4번 도로턱을 오를 때, 5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정답은 4번입니다. 도로턱을 올라가실 때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이동합니다. 자, 일단은 해설 먼저 볼게요. 자, 평평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그냥 앞바퀴, 뒷바퀴 다 지면에 놓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르막길을 가야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시면 힘을 좀 분산하기 때문에 덜 힘이 듭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떻게 되나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자, 미끄러운 길은요? 미끄러운 길이 있었나? 네, 어디가 있을까요? 미끄러운 길. 오르막을 가는 것과, 그쵸? 경사진 길을 가거나 또는 네, 이렇게 미끄러운 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말들이 요런 292페이지 오른쪽에 찾아보면 자, 근데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게 답이 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번뜩 뜨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요 그림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요런 상황들 말고도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앞바퀴를 들어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만 이동해야 되는 곳이 또 하나 있죠. 예, 지금 답만 부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혼자 하는 강의라서 들린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퉁불퉁한 길.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 이렇게 교과서 안에, 표준교재 안에 자갈 길 같은데,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앞으로 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진동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서 옮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턱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이런 그림이 되겠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이동을 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다면 거긴 어디라고요? 울퉁불퉁한 길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아 더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53번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나.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올려 침대에 눕힌다. 자, 여기도 제가 오추를 드릴게요. 답을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쵸. 네. 또 나왔어요. 가나다라마. 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자, 자신감 있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에서 한번 체크할까요? 편마비인데 어느 쪽 편마비예요? 네, 오른쪽 편마비입니다를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휠체어를 사용할 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침대.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침대로 옮겨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네, 휠체어의 왼쪽을 건강한 쪽을, 그쵸?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자, 평행하게 놔도 되고 또 우리 교재에 나오죠. 각도. 30에서 45도 각도로 네, 맞춰줍니다. 이런 거 한번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잠금 장치를 잠그시고 발받침대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신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건강한 손으로 잡고 가시라고 해야 되니까 오른쪽 편맘이니까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해서 잡고 같이 옮겨 가신 다음에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올려 침대에 눕혀주시면 됩니다. 예, 또 뭐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예, 이렇게 천천히 풀으시면 돼요. 제가 시간 5초밖에 못 드려서 그렇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5초 이상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시간 충분한데. 그러니까 네,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면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54번입니다.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그쵸? 착용 부위 A, 요양보호사 위치 B 잘 구분하셔서 문제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자, 1번 가슴에 네, 대상자 왼쪽 뒤로 엉덩이 2번 엉덩이에 대상자의 오른쪽 뒤로 3번 허리에 대상자의 왼쪽 뒤로 4번 허리에 대상자의 오른쪽 뒤로 5번 엉덩이에 대상자의 왼쪽 뒤로 네, 제가 읽어서 더 헷갈리셨을까요? 네, 그럼 잠깐 시간 드릴까요? 네. 자, 정답 공개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문제에서도 한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찾아주셔야 돼요. 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보행벨트를 착용하셨을 때 요양보 선생님이 어느 쪽에 가서 지지를 하시나요? 마비 쪽에 불편한 쪽을 지지하시죠? 그럼 오른쪽을 먼저 찾아주시고 나시면 1번도 오답, 그죠?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2번 있죠? 3번도 오답, 5번도 오답. 딱 여기 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행벨트를 어디다 착용하시나요? 아이, 그럼요. 허리에 착용하는 거죠. 너무 쉽죠? 이렇게 푸시니까. 아니면 허리를 갖다 놓고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마비 쪽이잖아. 이렇게 4번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네, 무난히 넘어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 제 노을도요, 저도요, 그림 보면 살짝 긴장해요. 네. 네, 이렇게 천천히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네,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2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바로 나오실까요? 네, 제가 3초 드릴까요? 자, 정답과 해설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예, 많이 풀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분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편마비가 될 거예요. 네, 마비 쪽을 찾는 것보다 건강한 쪽을 찾는 게 훨씬 더 예, 문제 푸는데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해요. 수업 시간 지팡이 잡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순서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고 마비 다리가 가지만 거꾸로 계단을 내려오거나 평지를 걸을 때는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순서니까 여기에다 순서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팡이, 네, 딱 3개 나갑니다. 지팡이가 가고 마비다리였으니까 왼쪽 다리가 마비다리니까 왼발이 가고 오른발이 가주시면 되거든요. 순서 다 외우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올라갈 때는 항상 올라가곤 내려가곤 지팡이를 지지하는 거니까 걔가 1번으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거든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마비 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실 때는요. 건강한 다리가 뒤에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을 거라서 지팡이가 간 다음에 마비 다리 먼저 보내주세요.
돼요. 건강한 다리는 당신은 뒤에서 든든히 받치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거든요. 네, 뭐 선생님들 나름의 암기하는 방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얘기는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막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선생님들한테 저는 설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외우셨던 방식이 좋으면 그걸로 가시면 좋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또 저기 너울쌤이 하는 것도 괜찮네? 그럼 이렇게 따라오셔도 좋고 중요한 건 시험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요. 자, 56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이거는 정답 공개를 네, 따로 이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문제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겠으니까 선생님들 지금 1번부터 눈으로 한번 보시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정답은 뭘까요? 요거였죠. 네, 문제가 뭐냐면 구입을 물어봤으니까.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대여죠. 이거 뭔지는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중요한 거 이제 구입품이냐, 대여품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구입품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구입용품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많이 가지고 왔지만 사실 수업 시간에는 제가 구입용품으로 외우라고 안 해요. 대여품으로 외우래요. 대여품. 네. 왜냐면 대여는 8종이고 구입은 12종이고 개수는 대여가 훨씬 적고요. 그리고 대여를 외울 때 좀 비싸고 무겁고 또 뭐냐면 이렇게 같이 쓰셔도 돌려 써도라는 말부터 같이 써도 크게 무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건 이렇게 대여품과 구입품을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대여와 구입이 네, 같이 되는 거. 그거 뭘까요? 네, 그쵸.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이 되죠. 그 다음에 경사로라는 말만 나온다면 이게 구입품인지 대여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로치고 실내용이라고 나온다면 구입품이고요. 경사로에 가로치고 실외용이라고 나온다면 대여품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구분을 해두시는 것이 품목을 구분할 때 잘 기억해 주는 거고요. 최근의 문제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로만 설명하지 않고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림도 있지만 한 번 꼭 봐줘야 될 그림들도 있어요. 이런 거 혹시 품목 생각나시나요? 목욕 리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또는 경사로, 실외용 경사로라고 설명하는 거 있죠. 실외, 바깥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배외 감지용 매트, 배외 감지기. 이런 그림들 눈으로 한번 딱 눈도장 찍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느린 맥박, 2번 소변량의 증가, 3번 식욕 증가, 4번 둔부 욕창, 5번 소변색의 변화. 자, 정답은 소변색의 변화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요로 감염 의심 증상을 다 정리해 갖고 왔어요. 네. 네, 이 요로 감염이 됐을 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요로개가 감염됐을 때 증상을 하나 설명하고요. 또 호흡기계 감염됐을 때 증상을 설명하거든요.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요로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게 하복복통, 배뇨통, 빈뇨, 잔뇨감 쭉 다 나가죠. 네,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소변색의 변화가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전신 증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떤 거냐면 이런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린 맥박이 아니고요. 빈맥이 나와요. 빈맥. 빈맥이라고 하는 건 자질빈. 그럼 뭐예요? 빨리 뛴다는 거죠. 분당 100번 이상을 뛰는 것도 감염이 됐다는 전신 증상의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식욕 증가가 아니라 식욕 저하예요. 그래서 식욕 저하, 탈수, 의욕 상실, 발열, 발진, 안면홍조 뭐 이런 내용이 나와도 이것 또한 뭐냐면 네, 감염인데 이제 여기는 전신 증상이란 단어가 좀 붙을 거예요. 그 전신 증상이랑 요로 감염이랑 호흡기 감염이랑 조금 구분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신다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얼른 306페이지의 표준 교재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의 물기는 그대로 둔다. 2번 조명은 어둡게 한다. 3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4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번 화장실 입구에 물체를 놓는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낙상 예방법이죠. 물기는 바로 닦아주셔야 돼요. 미끄러움에, 그죠? 네, 위험하죠? 조명은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깔개 같은 거 깔아두시면 안 돼요. 또 혹시라도 하실 때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거, 입구에 이런 거 물체나 이런 거 위험한 거 놓으시면 안 돼요. 걸려서 낙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음 문항이요. 자, 59번입니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안가의 선박은 풀어둔다. 2번 라디오나 TV는 꺼둔다. 3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는 치운다. 4번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위해 외출을 한다. 5번 자동차 연료는 미리 비워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선박은 풀으시면 안 돼요. 묶어두셔야 되고요. 외부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켜두셔야 되고요. 예, 이게 예보 나왔을 때 외출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예, 자동차 연료는 미리 채워두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지워 나가니까 3번 딱 떨어지죠? 다음 문제요. 자, 60번입니다.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보충제는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 2번 도정을 많이 거친 곡류를 먹게 한다. 3번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 섭취를 늘린다. 4번 강낭콩, 배추, 자두를 섭취하게 한다. 5번 물의 섭취는 제한하고 식이섬유소 섭취만 늘린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쵸? 네. 요거 366페이지에 표준 교재에 참고에 있어요. 참고에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칼슘 보충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기 쉽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 칼슘 보충제가 변비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식품으로 칼슘의 양을 이렇게 섭취할 때보다 더 심해지니까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정을 많이 한 걸, 네, 그쵸? 먹으면, 깎은 거니까, 도정 깎은 거니까, 많이 깎으면 저잔여식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껍질이 장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 도움이 안 됩니다. 생과일 드셔야지. 예, 과일통조림 들으시면, 당이나 뭐 이런 거 너무 안 좋아요. 그쵸? 그다음에 물의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돼요. 물도 같이 드시면서 식이섬유소까지 섭취를 늘려주시는 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네, 이불은 무겁고 따뜻한 거, 매트리스는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거, 시트는 3번 재봉선이 있는 거, 4번 베개 커버는 거칠고 모직물로 된 거, 5번 베개는 메밀 껍질이나 종자로 된 거. 네,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베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하라고 메밀껍질이나 종자로 된 거를 네, 우리가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불은 따뜻한 거는 맞는데요. 가볍고 부드러우면 보습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푹신해도 안 좋고요. 이게 탄력성과 지지력이 좋은 게 네, 어쨌든 선택에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습기는 흡수하는 게 아니라 습기를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시트에 재봉선이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선에 자국이 눌려가지고 그렇죠. 매트리스 위에 막 부스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욕창이 생기니까요. 베개 커버 같은 경우에는 거치고 모직물로 된 게 아니라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 아무래도 커버 같은 경우나 이런 거, 이불 같은 거 면으로 되어 있는 천은 면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피부에 촉감이 좋고 손상이 오지 않는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이요. 자,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와 병원 진료를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에 필요한 장비는 센터에서 점검한다. 2번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3번 도보시 보폭은 크게 한다. 4번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번 동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네, 2번입니다. 자, 외출에 필요한 장비는 센터에서 점검하지 않아요. 요양보호 선생님이 이제 가족하고 또 어르신하고 같이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요. 자, 2번은 맞는 거죠. 보폭은 크게가 아니라 작게 해야 걸어 다니면서 낙상사고 예방하지 않고요. 어르신의 위치는 택시를 이동하거나 차량을 타셨을 때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옆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뒷좌석에 어르신이 앉고 그 옆에 요양보호 선생님, 거기 자리 외에는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자, 동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시면 참고하셔서 또 요양보호 선생님이 그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항이요. 자, 63번입니다. 자, 번호 가시면서, 아, 어디 문제쯤 가고 있구나. 이런 감이 혹시 오시나요? 지금 이제 63번부터는 치매의 문제로 들어가요. 예, 제가 치매가 앞에서 말했듯이 9개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예,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게 45문항을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하세요, 진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자, 처음에 시작해서 제 끝 영상까지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또 중간에 지루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는 시간이지만, 앉아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정말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예, 너무 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합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80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63번 보도록 할게요.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2번, 모든 식사를 먹여준다. 3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다. 4번, 음식을 갈아준다. 5번,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자, 정답은 3번이죠. 문제에 보시면 수저 사용이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수저 사용이 어려우시니까, 수저로 드실 수 없으면, 네, 수저를 드실 수가 없는데 스스로 먹게 할 수가 없고요. 수저 사용이 어렵다고 다 먹여드릴 수도 없고요. 갈아드릴 수도 없고요. 경관을 꽂는 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법을 사용하는 거고 수저가 아니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손이죠. 그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2번 유리문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준다. 3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4번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5번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안전에 대한 문항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2층 아니고 1층이 안전합니다. 네, 이거 이제 유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붙여두는 거잖아요. 이게 창문으로 바퀴 보이면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이 유리문으로 창문으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두시라는 거고요.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두시면 먹는 건 줄 알고 집어두시면 큰일 납니다. 난간에 어두운 색이 아닌 눈에 확 띄는 밝은 색. 자, 화려함도 다양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환경에 딱 단정되고 단순한 환경이 혼란을 줄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대에 누워 조용한 음악을 틀어드린다. 2번 포만감을 느끼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4번 취침 전 시원한 녹차를 제공한다. 5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자, 2, 3일간의 잠을 네, 못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올 때 어떡하지? 어떤 걸 도와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보시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죠. 포만감을 느끼는 거, 포만감 많이 느끼면 잠 더 안 와요. 그쵸? 이런 설명도 규칙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와, 취침 전에 시원한 녹차, 잠이 홀딱 깰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런 거 피하시고. 이런 문제가 사실 그렇게, 예, 뭐, 이런 걸 내요라고 하겠지만, 우리한테 사실 되게 필요한 문제 같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상황과 마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험도 풀고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만 적용한다면 이게 대처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런 의미로 기분 좋게 1번 딱 하고 갑시다. 네, 다음 문제요.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겠다며 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2번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번 집에 가자며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4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5번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말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집에 가시겠다고 초조하게 막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가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셔야 됩니다. 네.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겠다고 하시면 모시고 나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나가셔서 막 산책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잊어버리세요. 기분 좋게 다시 들어오시죠. 이거 우리 표준교재 예시 문항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그러거든요. 아, 참 좋은 요원에 계십니다. 이런데 우리 괜찮습니다. 예, 나가자고 하면 같이 가주면 됩니다.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 나머지는 다 아닌 거 아시죠? 네, 이런 문항 잘 생각해 보시고요. 푸실 수 있으니까요, 금방. 자, 6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자, 이랬을 때 1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2번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3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4번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본다. 5번 안전한 곳이니 걱정 말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런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제가 왜 좋아하냐고요? 이거 이렇게 그대로 공부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을 현장 가서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고 책상에 막 쓰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돼요. 아유, 근데 뭐라고 말하지? 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안심시켜드리는 게 제일 좋죠. 안심.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어르신, 저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옆에 있어서 있으면 같이 있으면 안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취조예요. 누굽니까? 그죠? 누굽니까? 이런 거 취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런 거 취조고요. 거기 책상 밑에 위험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걱정 말라. 아이, 걱정 어떻게 안 됩니까? 나 지금 무서운데. 그쵸? 안심시켜 주시고 같이 있어줘요. 자,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의사소통과 연관된 거잖아요, 이거요. 이런 문제는 제가 노하우 수업 시간 이렇게 알려드려요. 자, 내가 지금 치매 대상자다. 시험 문제를 푸신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치매여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다 생각하고 내가 책상 밑으로 숨었다. 자, 1번 요양보호사 나한테 말해보세요. 2번 요양보호사 말해보세요. 3번, 4번, 5번.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친절하고 마음에 드는 답안을 골라보세요. 정답 눈에 보이시거든요. 그렇게 푸시면. 입장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내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내가 치매에 걸린 대상자다라고 가정하고 5명의 요양보호사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해봐요. 내가 어떻게 말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은가. 이렇게 답을 찾아주셔도요. 정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장 한번 바꿔 풀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라디오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기마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2번 이러시면 모두 어르신을 싫어해요. 3번 사람이 많은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꼭 보러 가요. 5번 모두 좋아하는 트로트가 나오니 어르신께서 조금 참아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치매예요. 네, 막 라디오 소리가 나니까요. 왜 큰 소리 욕을 했을까요? 제가 아마도 저 생각엔 그럴 거예요. 라디오에서 되게 무서운 게 나오거나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싫으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반 요양보 선생님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어르신, 기막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아이고, 어르신 이러시면 모두 싫어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어르신 예의 지켜주세요. 기분 안 좋죠? 아이고, 어르신. 다 좋아하는 트로트인데 왜 어르신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세요? 좀 참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네.
네, 저는 가끔 수업할 때 이런 것도 해요. 네, 연기 같은 것도. 아니, 저도 이제 혼자 지금 유튜브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네, 혼자 하면서 흥을 내야 되거든요. 네, 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냥 기계음처럼 이렇게 읽으면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상은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뭐, 네, 몇 분이 되시든 간에, 저는 선생님들하고, 예, 호흡한다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시간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큰일 났네요. 너울의 실체가 막 밝혀져서. 제가 되게 조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 재밌게 수업도 유튜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번이 제일 친절한데, 그쵸? 이 연구 선생님이 제일 친절한데, 어떤 부분에서도 이게 답이 되는 거냐? 자, 주의환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꽃 보러 저랑 같이 갈까요? 이 어르신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꽃을 좋아하면 꽃 보러 가자고 하고, 또 뭐 먹는 걸 좋아. 어르신 저랑 그거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어르신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주의 환기를 시켜주시면 그러면 좋아하는 거가 있으니까 예, 이거 라디오 소리 나는 거 놓고 글로 가신단 말이에요. 문제행동 대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주의환기법입니다. 노래를 부른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과거의 경험이나 좋아하는 그죠? 예, 뭐 이런 고양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콩을 고른다든지 나무를 다듬는다든지 이런 주의환기법은 모든 문제행동의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들이에요. 지금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문제행동의 대처법들이 시험 문제 참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최근 치매 문제 유형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일상생활 지원에서도 좀 많이 내고, 막 이렇게 의사소통에 좀 내고 했는데, 요즘 치매에 나오는 트렌드 문제 유형을 보면, 문제행동의 대처법들이 9개 중에 과반수 이상을 다 차지해요. 5개, 6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려면 치매였을 때 주의환기법으로 시키는 방법들이 뭐지?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 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6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방을 서성이며 문을 덜컥거리는 경우에 대처 방법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2번 신체적 제한을 한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한다. 4번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5번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68번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다면 69번 답이 금방 보였을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해질녘이 되면 덜컥덜컥덜컥 석양증후군이죠. 자,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주의환기법이었어요. 주의환기법이 좋아하는 거 관심 가지고 관심이 가는 예, 이런 걸로다가 확 전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 그게 몇 번일까요?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 주의환기법에 좋아하시는 거니까 애완동물 싫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 자, 우리 책에 있죠. 익숙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 또는 뭐 인형요법, 인형 가지고 친근함을 표현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번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번 순발력, 2번 계산력, 3번 진압력, 4번 시공간 능력, 5번 판단력. 자, 정답은 진압력입니다. 자, 인지자극 훈련의 최신 트렌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만 출제원들 진짜 대단하세요. 네, 경이롭다는 말을 제가 항상 이거 하면서 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지? 네, 저희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출제위원분들이. 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시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를 찾고 출제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들 생각하시다가 인지자극 훈련에서 이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청각적인 자극이 되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압력이 뭘까요? 때라든지, 그쵸? 시간이라든지 장소나 사람에 대해서 아는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이걸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 좋은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비슷한 문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만들고 있는데, 뭐 문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뭐 이걸 뭐 누가 또 녹음해서 제 출판사에다 대고,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든다면, 만약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슷한 유형으로, 국가고시 문제를 또 제가 출제를 한다면, 저는 이제 국가고시는 아니고 문제집이지만, 이런 거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생선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는 치매 대상자의 어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정답이 이런 거 들어가겠죠. 언어의 유창성. 기억나세요? 네, 이런 문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유형으로 한번 나와주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착착착착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나오시면 나중에 댓글 남겨주세요. 너울쌤이 찍어준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갑니다.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한다. 2번 뇌건강 일기쓰기는 계산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3번 인지자극 대상자는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만 해당된다. 4번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정형화된 틀이 있다. 5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 볼게요. 자, 인지자국 훈련은 비약물요법이 들어가죠. 네. 약물요법은 약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약물요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뇌건강 일기쓰기. 자, 아까 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뇌건강 일기쓰기는 계산력을 향상하는 거라기보다는 진압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압력이니까 일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런 거 들어가니까 때나 시간을 좀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죠, 기억력. 네,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더라? 내가 오늘 일과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을 되듬어서 장기도 아니고 단기 기억력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일기쓰기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이건 거동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이게 왜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인지자극 훈련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요. 치매 대상자의 이 인지 능력이 인지의 기능이 개선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가족의 수발을 부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게 뭐냐? 인지적 훈련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문제 행동을 잘 안 하세요. 문제 행동을 줄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기분만 좋게 하시면 됩니다. 행복하잖아요. 문제 행동 잘 안 하세요. 기분이 좋으시면. 그래서 인지자극 훈련을 하면서 놀이니까요. 재밌게 즐겁게 놀이를 하시면서 네, 문제 행동 안 하면 가족들 얼마나 좋은가요? 수발의 부담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해서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경우는 1번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봐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면 좋을 텐데 2번 저보다 자녀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3번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4번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볼게요.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가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나전달법에 대해서 물었죠? 제가 해설 같이 열었습니다. 나전달법의 4단계를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가 행동이죠. 비난 없이 그대로.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업무 시간에 외에 자주 전화를 하면서 푸념하시는 게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요?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시니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제가 일을 못해요. 네.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 내가 느끼는 바. 제 힘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전달법에 1, 2, 3, 4를 다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전달법 하면 요 1, 2, 3, 4번의 단계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3번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높은 눈높이에서 말한다. 2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3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한다. 4번 이해가 안 된 경우 긴 침묵을 사용한다. 5번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높은 눈높이 하시면 안 되고요. 눈높이를 같게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나보다 위로, 내가 어르신보다 좀 아래로 내려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반말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죠.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됐을 때 긴 침묵을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긴 침묵을 쓰면 좀 무시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성명 이름을 불러주는 거. 예, 그쵸. 이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의 본인을 확인하게 하는 거니까 5번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을 하지 않는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 3번 시각장애 대상자, 4번 청각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자, 정답은 2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자, 언어장애 대상자가 답이 되려면 자, 일단은요. 이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네, 한 문제보다 두 문제 정도는 꼭 출제 하는 의사소통에서 시험 문제가 5문제 출제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5문제 중에 2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묻는 문제가 항상 2개씩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문제고 이 문제를 하나 푸시면서 다음에 언어정의 풀어보고 다음에 시각정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랑 74번을 푸시면서 다 내가 한 번에 기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만약에 언어장애 대상자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면 네모 박스에 뭐를 넣어주시면 되냐면 여기 제가 파란색이 있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소음이 없는 곳에서 의사소통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쵸? 질문합니다. 알아듣고 이해가 됐다면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하고 끝을 냅니다. 이런 문장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다면 답이 언어장애 대상자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는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왼쪽을 하실 때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쵸? 네, 이런 거 오답 많이 내잖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시는 거고 눈이 안 보이시니까 촉각으로 만져서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촉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다음 말이 접촉보다 먼저 돼야지만 돼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귀는 들리세요. 그러니까 어르신 호칭을 부른다든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체 접촉을 해주시라는 거고 항상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에 가서 어르신과 동행해서 가시면 돼요. 오답은 뒤로 간다. 이런 말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되려면 문제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부착해 주시고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 날짜 달력 시계 같은 거 인식하게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진압력 장애입니다. 우리 측에 청각장애 있나요? 청각장애 없어요. 청각장애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노인성 난청이 나오죠. 여러분 노인성 난청하고 청각장애는 다른 거 아시죠? 네, 난청은요. 처음부터 다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렇죠? 청각장애는 아예 소리가 다 차단이 돼서 안 들리시는 거고. 그러면 난청 대상자가 네모 안에 들어가게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예, 입을 크게 벌려라. 왜? 소리가 안 들리지만 입모양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되는지 확인해줘라. 또는 천천히 차분히 해줘라.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시다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해라. 이런 내용들이 네모 안에 들어가겠죠. 예, 저랑 오늘 한 번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제가 안 하고 갔거든요. 그건 다음 문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5번입니다.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질문한다. 3번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5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아까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주의력 결핍 대상자. 네, 요거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유형은 6유형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앞에서 5개를 다 했고요. 나머지 하나 나와야지 있는 주의력 결핍. 자,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맞아요. 이거랑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으면 그거 주의력 결핍에서는 환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의력이 집중력이니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변에 막 어지럽고 이런 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의 해설을 보니까 실물 그립과 문자판은 두 부류에서 등장하죠. 하나는 언어장애, 하나는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에서 나오잖아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질문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도 여기 언어장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집중 전혀 안 돼요, 여기. 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라. 진압력 장애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74번, 75번은 별표 쳐드립니다. 왜냐면 거의 매번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76번입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을 작게 벌려 이야기한다. 2번 메시지를 작은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번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한다. 4번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5번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다른 주제로 이야기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난청 대상자.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었죠? 네. 자, 4번이 맞고요. 입은 작게 벌리시면 안 돼요. 크게 벌려야 돼요. 네. 메시지를 작은 소리를 못 들으시죠. 뭐 소리가 어차피 안 들리시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얘를 빼면 여기가 또 틀린 거죠. 빠르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보청기 입을 가까이 대고 말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못 알아들으셨으면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 나왔듯이 되풀이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 해주시고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 구토를 하며 쓰러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2번 토사물을 치워 정리한다. 3번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한다. 4번 즉시 하임리법을 실시한다. 5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약물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랬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용량이 적더라도요, 병원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주셔야 되고요. 내용을 조금 더 첨부하자면 약을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는 들고 병원에 가주셔야 되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절대 마실 것을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일 때문인 거냐? 흡인되세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실 것을 드리면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약물의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네, 절대 구토하시면 안 됩니다. 구토하면서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77번은 5번입니다. 78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대상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대어준다. 2번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3번 입안에 손수건을 말아 넣어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 5번 대상자를 꽉 붙잡는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지금 경련 대처법을 놓고 있는 거죠. 네, 똑바로 눕히시면 안 돼요. 네, 질식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흡인성 폐렴 이런 것 때문에 그 옆으로 눕혀주시면 그래서 여기 옆으로 높여주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가 정답이었고요. 옮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입안에 손수건을 말아넣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아요. 그냥 붙잡지 않고 불 꺼주시고 소등하시고 그죠? 소음 차단하시고 주의 깊게 몇 분 동안 경련하고 계시는지 시간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5분 이상 멈추지 않았다 또는 처음 하시는 분이다 이럴 때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셔서 뭐가 문제인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79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대상자의 가슴이 약 3cm 눌릴 수 있도록 압박한다. 2번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70이 되게 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을 한다. 4번 인공호흡은 1초에 한 번씩 숨을 3번 크게 불어 넣어준다. 5번 칼돌기를 압박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체중을 이용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을 굽히지 말고 쭉 펴신 상태에서 전체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시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당 100에서 120의 속도는 맞았어요. 근데 센치가 틀렸죠. 5cm가 아니라, 아니 3cm가 아니라 5cm가 눌리게 해주셔야 되고, 압박대 이완의 비율 50대 50이죠. 그 다음에 1초에 한 번씩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그다음에 칼돌기 압박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심폐소생술도요. 네, 무조건 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응급에서 네 문제 나죠.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심폐소생술, 한 문제는 이따 보셔야 되는 자동 심장 충격기, 나머지 두 개는 응급의 상황들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요게 이제 룰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뒤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한 문제 남았으니까 다 보고요. 자, 80번 가겠습니다. 자, 8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2번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반응은 없으나 정상 호흡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5번 오른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분석을 몇 분마다 하죠? 2분마다 하죠. 네. 그 다음에 반응은 없으나 정상호흡이 있는 대상자. 반드시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패드 부착 부위 다 알고 계시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쇄골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여주셔야 되니까, 예, 여기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80번까지 다 풀어보셨는데요. 자, 틀린 문항을 옆에 잘 적어 놓고 계시나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틀린 문항을 옆에다 번호를 좀 이렇게 놔주셨으면, 그러면 어느 문항에서 틀렸는지 문항 번호 수를 제가 여기다 다 써놨거든요. 이제 제 설명이 끝나시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틀린 문항이 어느 파트인지를 좀 확인해 줘 보세요. 내가 36번에서 40번이 많이 틀렸다면 섭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0번에서 62번이 많이 틀렸구나. 나 그럼 일상생활 지원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내가 63번에서 71번까지다. 나 치매 단원이 많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내가 자꾸 틀리는 그 문항들을 보충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풀 모의고사가 나오는 이론 35문항, 실기 45문항 문제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단원을 2개 정도를 정리하고 모의고사로 들어왔는데 요번 영상까지 하고요. 다음은 단원을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단원을 찍어두는 거냐면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요거 하시면서 나 하다 보니까 내가 치매 문제가 많이 틀리네. 그럼 제가 안내를 할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제 영상 중에서 치매 단원만 최신 문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넘어가셔서 보충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단원을 먼저 쭉쭉쭉쭉 정리하고 중간에 모의고사를 같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단원 정리가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예비를 준비를 하는 절차의 과정을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제 영상이 아니고도 사실 유튜브에 공부 영상, 모의고사 공부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의 이제 부족한 부분이 딱 결정이 되셨으면 교과서로 표준 교재로 더 보충하셔도 좋고요. 단원 문제집을 가지고 보충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풀모의고사 80개를 다 풀어보시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천할 거예요. 시간이 많으시면 많이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80문제를 쭉 풀어보신 상태에서 내가 부족한 단원을
이렇게 따로 빼두시고 그 단원을 보충을 해주시면 그러면 점수가 확 상승이 돼요. 우리는 늘 말하지만 다 잘하는 게서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은 내비두고 잘하는 부분 막 끌어올린다고 예, 이게 합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점수가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실기는 27개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틀린 부분의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35문항, 80문항의 전체 80개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모의고사 왜 풀어보고 있지? 라고 했을 때 최신의 문제 유형이 이런 거구나라는 분석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부족한 단원이 어느 단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확실히 모의고사를 접하실 때 네, 선생님들의 점수가 상승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만 15년을 하면서 저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육원의 제자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1시간 30분이 지났거든요. 공부하시냐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늘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또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합격은 당연히 선생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남은 시험 날짜까지 꾸준히 또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모두 합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울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 합격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또 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네,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